자, 여과 과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과는 필터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필터링 현상이라고도 하는데 용어가 좀 어려워요. 이 주택이 순환되는 형상, 효과를 얘기합니다. 자, 이 순환이란 용어는요, 이 주택은 고정돼서 이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사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얘기하죠. 자, 이사를 왔다 갔다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빈 집이 있어야 되니까 빈 집을 우리는 공가죠. 그래서 이 공가가 연쇄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나타나는 형상이 뭐다? 여과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과 과정은 시간이 주택을 짓고 나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또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소득이 변함에 따라 이 가구의 이동관계, 주택의 질적인 변화와 가구의 이동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여과 과정이라고 하죠. 자, 이 개념이 또 작년에 출제를 했었고요. 우리 여과 과정 시험에 나오면요, 꼭 우리 자주 묻는 내용이 있죠. 뭐를 물어요? 상향 여과, 하향 여과가 하여튼 시험에 많이 나오잖아요. 상향 여과와 하향 여과. 자, 상향 여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는 저급주택,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을 얘기해요. 이 저급 또는 저가주택을 우리는 수선, 비용을 투입을 해서 수선을 하거나 또는 어떻게 돼요? 재개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상위 소득 계층의 사용으로 바뀌는 형상을 뭐라고 한다? 상향여과라고 해요. 그래서 상향여과는요, 소득의 증가가 됨으로 인해서 이 저급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되었을 때 나타난다. 감소를 시험에도 자주 3번 출제를 했어요. 증가로 3번 출제했었죠. 자, 하향여과는 고소득층이 사용하는 고급 고가주택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노후화가 되죠. 그래서 고급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면은 누구에게로? 저소득층의 사용으로 넘어오는 형상을 우리는 하향 여가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여가 과정이라고 하면은 하향 여가 형상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주거분리 있죠. 도시 내에서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되고 있는 형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 외부 효과로 얻는 편익은 추구를 하려고 하고, 부의 외부 효과로 우리가 얻는 피해는 피하려는 동기에서 발생하는 형상이 주거 분리입니다. 그래서 주거 분리는 도시 전체에서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가까운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하는데, 쉽게 얘기하면요, 도시 어느 지역에서든지 여러분들은 쉽게 주거 분리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고급 주택 지역, 자,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고급 주택 지역, 그리고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우리가 저급 주택 지역이 이렇게 서로 분리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여기는 무슨 효과? 주거 환경이 좋지 않은, 양호하지 못하는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고, 여기는 주거 환경이 양호한 정의 외부 효과죠. 이러한 외부 효과는 부동산의 가치에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 저급 주택 지역에서 우리는 수선하는 비용과 수선 후에 가치 상승분을 비교하는데 수선 비용이 더 크죠. 부의 외부 효과로 인해서. 수선 후에 가치 상승분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비용을 투입을 해서 수선을 하지 않으면 저급주택 지역은 계속 저급주택 지역으로 남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고급주택 지역에서는 수선 비용과 수선 후에 가치 상승분을 비교하면 어디가 커요? 수선 후에 가치 상승분이 더 크죠. 정의 외부 효과로 인해서. 그래서 비용을 투입해서 계속 수선을 함으로써 고급 주택 지역은 계속
고급 주택적으로 남는 경향이 나타난다. 여기 일반적인데 문제는 우리 시험 문제는 이제 일반적인 거 출제하는 게 아니죠. 자, 수선 비용보다 수선 후에 가치 상승분이 크면은 우리는 비용을 투입을 해서 수선을 할 수도 있고 수선을 하지 못할 수도 있죠. 자, 수선을 하게 되면 뭐죠? 저급 주택을 수선하면 무슨 형상? 상향 여과 과정을 통해서 뭘로 바뀔 수 있다? 고급 주택 지역으로 우리는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수선을 하지 못하면 계속 뭐다? 저급 주택 지역으로 남겠죠. 그럼 수선 못하는 이유는 바로 어떤 이유 때문에? 바로 저급 주택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이 낮기 때문에 생기는 소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고소득층에서는 수선 후에 가치 상승보다 수선 비용이 크면은 고소득층 주거 환경이 좋은 다른 지역으로 소득이 높으니까 이사를 가버려요. 그럼 여기는 비용을 투입해서 수선을 하지 않죠. 수선을 하지 않으니까 고소득층이 수선을 하지 않아요. 하향 여과에 따르는 뭐죠? 침입. 누가 들어온다? 우리는 저급 주택은 고소득층 주거지역 가까이 위치하여 입지하기를 선호하죠. 정의 외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오는 현상을 뭐라고 하죠? 침입. 어떤 지역에 새로운 요소가 개입을 해요. 그래서 점점 우리는 고급 주택은 뭘로? 저급 주택으로 바뀌는 거죠. 이 침입으로 인해서 새로운 토지 이용의 주체로 바뀌는 형상을 우리는 또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천이 대승이죠. 이렇게 여과 과정은 침입과 천이의 과정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인데 고소득층 주거지역 가까이 있는 저급 주택은 뭐다?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뭐가 붙는 거야? 할증료가 붙어서 거래가 되고, 이 저급 주택 지역 가까이 위치하는 고급 주택은 부의 외부 효과로 인해서 건축 비용에도 가격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돼서 할인, 정상적인 고급 주택 가격보다 더 싸게 할인이 돼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85페이지 보시면은 분양가 규제가 나오죠. 자, 분양가 규제는 분양가 상한제, 또 가격 통제 중 뭐의 일종? 가격 통제 중 최고 가격제 일종으로서 시험 문제는 이 목적은 우리는 시험에 나올 때마다 목적은 나오대요. 분양가 규제의 목적은 자, 현재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을 때, 정부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야 되겠다. 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분양가 규제를 실시한다든지, 또 무주택자에 있어서의 신규 주택 구입 가격 부담을 완화시켜 줄 목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는 목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수요, 공급이 주어지면은 자, 이 수요 공급이 만나는 점이 바로 이 균형 가격, 시장 가격이에요. 자, 문제는 이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하죠. 이 규제 가격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격 또는 상한 가격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이 가격 차이만큼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은 시세 차이, 전매 차익을 누리기 때문에 수요량은 뭐한다? 증가하고, 건설업체는 손해를 보는데 단계는 공급은 변화가 없어요. 단계는 공급의 변화가 없는데 장기로 갈수록 건설업체는 수익성이 악화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신규 우리 분양하는 주택에서의 공급량은 뭐한다? 감소하죠. 공급량은 감소하고, 공급은 장기적으로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회에서 필요한 양은 이만큼이다 보니까 이 크기만큼의 뭐가 발생한다? 초과 수요인데, 이러한 초과 수요는 아파트에 대한 뭐를 발생시켜요? 투기적 수요를 유발하면서
장기적으로 뭐를 형성한다? 암 시장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이 공급량 수준에서 초과 수요자들의 경쟁에서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까지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죠. 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 차이만큼 뭐가 붙는다? 프리미엄이 붙겠지. 프리미엄. P. 이 프리미엄이 크면 클수록 뭐가 돼? 암 시장에서 분양권에 대한 불법적인 음성적인 거래, 분양권 불법 전매가 발생을 하겠죠. 자, 그런 것을 염두에 좀 두시면 되겠습니다. 프리미엄이 또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건설업체의 수익성은 또 악화되죠. 또 공급이 줄어들면 초과수요가 많으면 수요자들의 경쟁에서 기존 주택의 가격도 오히려 뭐한다? 상승할 수도 있다는 거. 특히 공급이 안 되는 지역. 수요는 집중되고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일수록 기존 주택 가격이 더 많이 상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우리 뉴스에 보니까 음마주택이 최근에 한 4억 정도 내려갔다가 어제 다시 원래 가격 20억으로 복귀했다 나오대요. 그러니까 떨어졌다 다시 가요. 그러니까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졌다가 빨리 복귀해요, 강남은. 그래, 강남은 떨어졌다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정부는 떨어진 것만 방송하고 오르는 방송을 안 해.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20억으로 복귀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깜짝 놀란 게 저도 어제 이제 촬영해서 어제 가보는데 일이 있어서 광교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광교 옛날에 분양권 그 전매를 그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을 때 전매를 해서 어떤 분이 그 전매를 7천만 원에 팔았어요. 그때 당시에 분양가 피를 7천만 원, 7천만 원에 팔았는데 그 사람은 요즘요 엄청 후회하고 있어. 2개나 팔아놨는데. 문제는 왜 그러냐? 최근에 그 중흥 S클래스가 최근에 20억을 넘었어요. 광교. 최근 6개월 사이에 5억 올랐어요. 엄청나죠? 39, 8평인가? 그렇게 올라간 거야. 수원에서 최고의 가격입니다. 그 옛날 원천 유원지 저수지가 보이는 그라서 그런가. 하여튼, 그래서 지금 엄청 빠른 속도로 하랬어요. 야, 수원도 이제 20억대를 넘어가는 아파트가 나오는구나. 호수를 일부러 만들어야 되겠어. 한강도 뷰 보이는 게 가격이 또 비싸듯이. 호수 만드는 거 쉽잖아요. 여러분 86페이지에 작년에 선분양제도와 후분양제도 출제했기 때문에 원래는 출제 가능성이 낮는데 선분양은 뭐예요? 아파트 착공하기 전에 미리 분양하는 제도고 후분양은 아파트 완공 후에 분양합니다. 여러분 아파트 완공 후에 분양하면 좋은 점이 뭐예요? 부실공사하면 분양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품질이 개선이 되고 부실공사가 줄어들어요. 근데 문제는 후분양을 하게 되면 건설업체가 건설자금 조달, 이게 고민이 돼요. 왜? 분양을 나중에 하니까 건설기간 동안 건설자금 조달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그 건설기간 중에 건축비, 인건비 상승물을 전부 후분양할 때 분양가에 다 뭐해? 반영시킨다는 문제도 있어요. 자, 그런 점은 또 문제가 됩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은, 그리고 여러분 주택 후분양 받으면 어떻게 돼요? 계약금 10% 내고 바로 어떻게 돼요? 한 달 이내에 모든 금액을 완불 해야겠죠, 입주하기 전에. 그래서 신규 구입 주택 가격 부담이 어떻게 한꺼번에 지불되니까 높다는 문제점은 있어요. 그런 점은. 자, 뭐 그런 내용인데, 요거는 뭐 작년에 출제했기 때문에 원래는 출제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자, 조세는 또 한 문제 원래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 자, 조세 정책, 조세 귀착과 정가는 올해도 한 문제 출제가 되는 부분. 중요합니다. 자, 조세의 귀착, 정가의 개념부터 알아야 되는데, 조세의 귀착은 정부가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누가 조세를 부담하느냐의 문제를 조세의 귀착이라고 해요. 그럼 조세의 정가는 떠넘기는 겁니다. 조세의 정가는 이 정부가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했을 경우에 생산자는 조세 일부 또는 전부를 뭐를 통해서 가격 인상을 통해서 누구에게? 수요자에게 떠넘기는 것을 뭐라고 해요? 정가라고 해요. 그래서 조세의 귀착과 정가는 수요와 공급 곡선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달라져요. 누가 많이 부담하냐, 누가 적게 부담하냐, 수요 공급 곡선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면 암기한 게 있죠. 우린 탄력적일수록 세금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뭐하다? 유리하다. 이것만 잘 암기하면 돼.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유리, 공급이 탄력적이면 공급자가 유리하다는 건 세금 부담을 적게 한다. 항상 이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또 탄력적, 잘 암기하다가 우리 또 말을 바꿉니다.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 또 기울기로 또 출제하기도 해버려요. 말을 바꿔서. 자, 조세에 있어서 기능, 여러분 부동산 조세의 기능이 나오면요, 요거는 정답 지문이 아니에요. 자, 정부가 부동산 조세를 부과하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이의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도 있고, 또 누진세를 부과함으로써 소득 재분배 기능도 가지고 있고, 또 지가를 안정하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토지 거래 시에 지가 상승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또 우리가 기능이 또 가지고 있고, 또 호화주택 건축을 억제하고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함으로써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기능 등은 우리가 시험에 나오면요, 정답 지문으로 묻지 않고요. 정답은 이제 여러분이 재산세 부과의 효과, 보유세 효과 뭐 이런 쪽에서 출제를 하는데, 자, 우선 88페이지 보시면은 그림이 하나 나와 있죠. 자, 그림 하나만 설명할게요. 자, 임차인은 어떻게 돼요?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이동이 어렵다 보니까 비탄력적으로 그렸고요. 임대인은 어떻게 돼요? 탄력적으로 그렸어요. 여러분 기울기가 완만하면 뭐다? 탄력적. 그러면은 이때 여러분이 주어졌는데 이게 뭐죠? 부가전 우리가 가격, 이거는 부가전 거래량이죠. 자, 재산세를 부과하면은 각 공급량 수준에서 재산세 부과한 금액만큼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공급 곡선은 수직으로 상향 이동하는데, 이 수직거리가 바로 세금액과 똑같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세금액, 여러분 요게 세금이거든요. 이 세금액 전부가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전가되는 게 아니죠. 그림 보니까 세금과 이게 다르잖아요. 예? 자, 그래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면요, 수요자 공급자 둘 다 세금을 부담해요. 누가 많이 부담하고 적게 부담하냐, 이것은 수요와 공급 곡선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다른데, 이거는 누가 많이 부담하고 있어요? 이렇게 수요자가 많이 부담. 수요가 비탄력적이니까 수요자는 뭐다? 많이 부담해요. 예? 공급은 탄력적이니까 탄력적인 공급은 뭐한다? 적게 부담을 하고 있다. 탄력적인 공급은 이렇게 뭐한다? 적게 부담을 하고 있다. 이거는 공급자가 부담.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아는 것은요, 수요자가 재산세 부과 후에 수요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부가전보다 높아요. 높으니까 소비자는 어떻게 돼요? 효용은 더 줄어들죠. 더 비싸게 내니까. 생산자는 부가전보다 더 적게 받아. 생산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은 요거 부가전보다 낮으니까 또 생산자도 만족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하면 소비자도 만족 줄어들고 생산자도 만족이 줄어들어. 그럼 그 줄어든 거, 소비자 부담, 공급자 부담은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요 부분은 누가? 정부의
조세 수입이야. 정부의 조세 수입이고 세금 부과하면요. 요 부분, 노란 부분이 사회에서 없어져. 그래서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세금을 부과하면 사회에서 없어지는 부분을 거기서 뭐라고 설명하면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해요. 이게 존재해요. 사회에서 없어져. 그래서 우리 가끔 이렇게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면 사회적 후생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질문 나오거든요. 그럼 사회적 후생의 손실이 바로 요거예요. 경제적 순손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금 부과. 자, 그 내용이 이제 여러분이 염두에 좀 두시면 되죠. 그러니까 탄력적인 공급이 탄력적이니까 공급자가 뭐다? 세금을 적게 부담한다. 이 말이겠죠.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자, 여러분 89페이지에 보시면은 양도소득세의 경제적 효과가 나오는데, 자, 우선은 시험 문제는 요걸 많이 출제하죠. 현재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을 때 정부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중과를 했어요. 그럼 중과하면요, 주택 소유자 입장에서는 주택을 처분하면은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택을 예를 들어서 10억에 샀는데 20억에 매각했다. 다른 건 빼놓고, 그럼 10억이란 차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중과 50% 중과했다. 그럼 5억을 세금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중과를 하면은. 자, 그런 식으로. 그럼 세금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 소유자는 주택 처분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계속 보유를 해. 처분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팔려고 내는 주택이 점점 줄어들어요. 주택 공급이 시장에서 줄어드는, 이걸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라고 해요.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로 인해서 수요는 계속 집중되는데 공급이 안 되니까 주택 가격은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다. 주택 가격은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다. 그 관련된 지문이 출제를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은 그 1번에 맨 밑에 보유세에 봅니다. 주택 가격이 또 급등하고 있을 때 정부가 보유세를 중과한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할 경우에는 뭐한다? 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이 높으니까 주택에 대한 수요가 또 뭐한다? 감소합니다. 감소의 동그라미야. 감소한다는 거고. 자, 90페이지에 맨 위에 보시면은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는, 자, 밑줄 긋습니다. 토지 용도에 따라 세금을 달리 부과. 이걸 시험에 벌써 2번 정답 물었는데, 토지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 부과, 이렇게 많이 출제해요. 그러니까 토지 용도에 따라 세금을 달리 부과한다는 거 주의를 해 두시고, 또 올해 여러분이 우리나라는요, 다 특이한데, 이게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이라는 저서가 있어요. 진보와 빈곤. 이게 150년 전에 나온 이론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이론이 현재는요, 국가가 발달해서 이 이론이 맞지 않는데, 지금 이 이론을 적용하겠다고 정부가 계속 얘기를 해요. 올해 그러면 헨리 조지 사상이 출제를 한다는 거예요, 또. 자, 그러면 헨리 조지 사상의 대표적인 게 토지 단일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토지에서 나오는 지대 수입에 대해서 100% 세금으로 징수할 경우에는 그 지대 수입 자체만으로 정부의 재정 지출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뭐다? 정부는 토지세 이외의 모든 조세는 뭐다? 철폐하자고 주장해요. 그걸 뭐라고 한다? 토지 세금 이외의 모든 세금은 철폐하자. 그래서 토지 뭐를 주장하는 거야? 단일세를 주장해. 토지에 대한 단일세를 주장을 합니다. 헨리 조지.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은 수직선. 자, 그러면 또 수직선일 때는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 제로인 경우가 되죠. 공급이 고정되었을 때 수요와 만나는 점이 가격인데,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공급이 고정되면은. 그래서 정부가 토지 이 보유세를 부과하더라도 뭐가 변화가 없다? 공급이 고정됐기 때문에 토지 공급량 자체는 변화가
없다. 토지 공급량은 뭐다? 불변. 토지 공급량은 불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 자원 배분에 왜곡이 없다. 자원 배분에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 공급 자체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세금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효율적 세금이라고 합니다. 효율적 세금. 자, 이런 지문을 우선 출제를 또 많이 한다는 거 염두에 좀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로 가는데, 자, 미래의 불확실성에 투자하니까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투자를 하죠. 미래의 불확실성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 수입과 현재 확실한 현금 지출을 뭐한다? 교환하는 행위를 투자라고 해요. 투자. 그래서 이 투자를 하게 되면요, 장점이 있어요. 부동산 보유 기간 동안의 임대료 수입, 소득 이득과 처분 시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인 자본 이득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소득 이득, 자본 이득 구하는 걸 뒤에 가서 이제 배우실 거고, 그리고 부동산은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융자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이는 뭐죠? 정의 지렛대 효과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지렛대 효과. 자, 그리고 또 부동산 사용에 따라 소모되는 감가상각 비용이라든지 또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 비용은 세액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화폐 가치는 떨어지지만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매력을 보호받을 수 있는 인플레이션 해치의 효과가 있어요. 자, 그런 점은 장점인데, 단점 중에 하나가 부동산을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가격으로 처분해서 현금화가 어려울 수 있어요. 황금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고, 또 발품 판단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간 노력 많이 들고, 중개 보수라든지 법적 수속에 따른 비용, 이 부동산 거래 시에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를 또 많이 받는다는 그런 문제점은 있어요. 자,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그는 뭐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보시고, 자, 투자 자금의 조달과 관련해서 우리는 총 투자한 금액이 총 투자한 자본이죠. 자, 이런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총 투자한 금액이 뭐다? 총 투자한 자본이에요. 부동산을 우리가 취득을 하는데 총 투자한 자본이에요. 그럼 총 투자한 금액은 두 가지 있어요. 자기 자본. 가격이 비싸니까 내 돈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뭐로 투자한다? 남의 돈. 내 돈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돈도 투자를 해요. 그럼 내 돈은 뭐죠? 우린 자기 자본을 우린 전문용어로 지분 또는 지분 투자액이라고 해요. 가끔 이제 용어가 지분 투자액. 자기 자본 나올 수도 있고 지분 투자액 나올 수 있고, 타인 자본의 대표적으로 뭐죠? 우리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얘기하죠. 차입금이에요, 차입금.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총 투자한 금액인데 100% 자기 자본을 가지고 투자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죠. 거의 드물어요. 대부분은 뭐를 이용한다?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투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원래 여기서 또 출제를 합니다. 지렛대 효과를 지렛을 레버라고 하죠. 레버리지 효과라고. 자, 원래 시험은 또 이 지렛대 효과가 중요하다. 자, 원래 계산 문제 낼 수도 있고요. 이론 나올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이 2년 전에는 계산 문제 출제를 했어요. 29회 시험에 27회도 이론과 계산 문제를 묶어서 또 출제했죠. 25회도 계산 문제. 그래서 하여튼 수식은 정확히 기억을 해야 되는데,
항상 뭐를 이용해야 돼요? 우리는 남의 돈, 타인 자본. 타인 자본이 뭐다? 차입금, 차입한 금액. 말은 또 바꿔서 출제하기도 하죠. 타인 자본. 하여튼 남의 돈을 이용해야 돼요. 남의 돈. 타인 자본. 네. 그러면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한다. 여러분,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남의 돈을 이용하지 않았다.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타인 자본을 이용하지 않고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면 지렛대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예? 지렛대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지렛대 효과는 하여튼 뭐를 이용해야 돼? 타인 자본을 이용을 해야겠지. 타인 자본을 이용을 해야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전액 자기 자본 투자하면 자금을 융통받는 거죠.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받음으로써 생기는 위험도 발생하지 않는다. 위험이 없는 거죠. 전액 자기 자본을 투자했으니까. 자, 여기서 뭐를? 부채 비율을 보는 거죠. 부채 비율. 자, 부채 비율은 타인 자본, 남의 돈, 여러분 총 투자 금액에 타인 자본을 얼마 이용하느냐, 타인 자본, 이 부채를 얼마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투자한 금액, 뭐가 달라져요? 내가 투자한 금액, 자기 자본이 달라진대. 자기 자본은 지분. 여러분이 또 3년 전에 요걸 정답 물었죠. 지분에 대한 부채의 비율로 출제했어요. 근데 시험 문제는 뭘로? 분모 분자 바꿔서 출제했었죠. 3년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개념은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 부채 비율이 뭐 할 수 있다?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어요. 남의 돈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채 비율의 변화를 통해서 뭐에 영향을 준다? 지분 수익률에 영향을 준다. 지분 수익률. 자, 지분 수익률은, 분모는 뭐죠? 지분 투자액인 뭐다? 자기 자본에 대해서, 분자는 뭐죠? 지분에 대한 대가. 지분에 대한 대가인 세전 현금 수지죠. 이 세전 현금 수지는 순영업소득, 그러면 순수익에서 타인 자본을 이용하면 타인 자본에 대한 대가인을 뭐죠? 부채 서비스액인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를 해야 세전 현금 수지가 돼요. 자, 문제는, 시험 문제는 계산 문제 출제하면 요 수식 묻는 계산 문제를 출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렛대 효과에서 계산 문제는 지금까지 다 뭐만 출제했어요? 지분 수익률 계산 문제만 출제했어요. 계산 문제는 요거, 그리고 이론 나오면 이제 뭐가 나와요? 이제 배우신 걸 나오겠지. 수익금. 자, 여러분 금액을 물을 때는 뭐죠? 여러분이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갭 투자 이런 걸 많이 하죠. 갭 투자. 전세금 안고 주택을 매입을 한다. 여러분 전세금 안고 주택을 매입을 할 때, 갭 투자를 할 때는요, 주택 가격 대비 전세금, 요걸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 주택 가격 대비 전세 가격, 전세금이 차지하는 비율, 요 비율이 높을수록 낮을수록, 여기 생각을 잘했는데, 뭐 할수록 갭 투자를 많이 하겠어요? 높을수록. 그러니까 여러분 주택 가격 대비 전세, 주택 가격 10억이다. 전세 9억이다. 그럼 얼마만 있으면 돼? 1억. 근데 1억도 융자받았다. 그러면 자기는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어. 뭐만? 세금 추징세만 내면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등기비용 내고 국민주택채권 내고 그거만 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세 가격이, 주택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 높을수록 뭐를 많이 한다? 여러분들은 갭 투자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 높으면 주택 가격이 조만간 오른다는 뭐를 주는 거야? 신호를 주는 거야. 신호. 예?
그런 것을 이제 염두에 좀 보면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강남의 전세 가격이 많이 급등하니까 따라서 이제 뭐도 또 오르는 거야. 주택 가격도 따라서 오르는 거예요. 전세 가격이 오르는 지역은 좀 유심히 보셔야 돼. 자, 그리고 시험 문제는 이쪽이 좀 중요해. 뭐죠? 수익률. 이쪽에서 말로 출제를 또 하는데 수익률 지렛대 효과는 또 세 가지. 여러분 그 교재 보니까 정의 지렛대 효과, 그리고 뭐가 있다? 중립적 지렛대 효과, 부 마이너스의 지렛대 효과가 있어요. 자, 정의 지렛대 효과, 중립적 지렛대 효과, 부의 지렛대 효과가 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 정의 지렛대 효과는 지분,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있고 또 종합 수익률이 있고 저당 수익률인데, 여러분 저당 수익률을 우리가 다른 말로 우리는 금융기관의 대출 이자율을 얘기해요. 여러분 금융기관의 대출 이자율을 얘기해요.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되는데, 여러분 융자를 이용하여도 대출 이자율과 이게 다 같다. 여러분 전액 자기자본으로 투자하면요. 지분 수익률, 융자를 안 받았기 때문에 지분 수익률과 종합 수익률이 뭐예요? 항상 같아요. 융자를 안 받으면. 그런데 문제는 융자를 받아도 세 개가 다 같아. 그러니까 융자를 이용을 하여도 융자를 이용하지 않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분 수익률의 변화가 없어.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해요? 중립적 지렛대 효과. 그런데 융자를 받는데 아이고 이자가 힘들어. 자기 자본 수익률이 더 떨어져서 수익률 여러분 임대료 받는 것 같고 이자도 못 갚아. 투자 잘못했지. 그럼 투자는 뭐를 누려야 돼? 투자는 정의 지렛대 효과를 누려야지. 그러면은 부의 지렛대 효과에서 정의 지렛대 효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대출 이자율이 높으니까 대출 이자율을 어떻게 돼요? 금리 인하권을 통해서 낮추고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여야 뭘로 정의 지렛대 효과로 변할 수도 있겠지. 이런 걸 잘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시험 지문을 또 많이 출제하고, 여러분이 LTV를 배우죠. 담보 인정 비율, 대보 비율인데, 자, 이 주택 가격이죠. 부동산 가격 대비 뭐죠?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합니다. 자, 이때 LTV가 높다, 대보 비율이 높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대출금이 이전보다 많아져요. 이전보다 대출금이 많아지면은 우린 투자에 따르는 뭐가 커진다? 지렛대 효과는 커져요. 투자에 따르는 지렛대 효과도 커지지만은 또 원리금, 대출금이 이전보다 많아지면 원리금 상환부담도 이전보다 높아져요. 높아지면요, 채무 불이행될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금융상의 위험도 더 이전보다 높아진다는 그러한 내용을 알면 돼요. 자, 시험 지문에 많이 나오는 유형의 지문들을 한번 확인해 봤고요. 여기서 시험 이론을 한번 묻든지 아니면은 계산 문제 나오면 뭐 지분수열 두 가지 형태로 출제할 수 있다. 올해 시험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92페이지 오시면은 리스크, 위험이 밑에 나오죠. 자, 위험은 미래의 불확실성의 정도고, 그래서 실현 수익률이 미래에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과 달라질 가능성을 뭐라고 한다? 위험, 리스크라고 해요. 자, 그래서 올해는 거기에 위험의 유형을 좀 주의하셔야 돼. 네, 위험의 유형. 여기서 또 지문을 구성해서 나오는데, 자, 이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할 때 여기 막 위험이 가끔 나와요. 유형이. 자, 우선은 사업상 위험이 있죠. 부동산 투자 사업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수익성에 관련된 위험입니다. 자, 요즘 보니까
이 부동산 시장의 경기 침체로 인해서 공시율이 증가하면서 임대료 수입이 점점 떨어지죠. 이런 위험을 무슨 위험? 시장 위험. 이런 게 시장 위험이에요. 시장 위험. 자, 그리고 또 위치적 위험이 있죠.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를 둘러싼 외부 환경 조건의 영향을 받아서 부동산의 상대적 위치가 달라지는 위험을 무슨 위험? 위치적 위험. 자, 부동산을 직접 운영,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영업경비라고 합니다. 영업경비가 변동한다든지 근로자가 파업을 한다든지 임대료가 연체를 한다든지 이렇게 수익성에 관련된 불확실성을 폭넓게 다 지칭하는 이런 개념은 운영 위험, 운영에 따르는 위험이다. 이 세 가지를 통틀어 무슨 위험? 사업상 위험이라고 해요. 사업상 위험. 자, 그리고 금융 위험이 있죠. 이건 29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금융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받는 것을 금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통받은 자금, 대출금이 많아질수록 원리금 상환부담이 이전보다 높아지면서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게 되는 위험을 무슨 위험? 금융적 위험이라고 해요. 자, 부동산을 둘러싼 법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험이 법적 위험인데 대표적으로 요즘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의 변화, 예? 이게 또 우리 상당히 많고 또 요즘에 보면은 또 용도 지역지구제, 이 지역지구제 변경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다 법적 위험입니다. 이런 거는. 자, 법적 위험도 있고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어요. 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요, 이 전과 똑같은 물건 사는데 돈을 더 많이 내야 돼. 즉, 이 말은 구매력이 하락할 위험. 인플레이션 위험은 구매력이 하락할 위험을 얘기하는데, 이 금융기관에서는 어떻게 돼?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대출 금융기관은 뭐를,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손해를 보니까 뭐를 해야 돼? 대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변동 위험을 누구에게 떠넘겨야 돼? 예? 차입자에게 떠넘겨야지. 떠넘기는 걸 전가잖아요. 차입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무슨 위험? 인플레이션 위험이야. 그런 게. 여기 또 금융 가서 또 배웁니다. 자, 유동성 위험이 또 우린 시험에 많이 내죠. 여러분 보면 유동성 위험. 유동성을 황금성이라고 해요. 여러분, 유동성 위험을 황금성 위험. 유동성 위험이 좀 어려운데, 황금성 하면 이제 쉽게, 아, 그거구나.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화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황금성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황금성 유동성 위험은 부동산을 처분해서 현금화 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 가치의 손실의 가능성이다. 자, 정상적인 부동산 가치는 4억인데 금매물로 3억에 매각하면 1억 손해를 보는데 1억이 유동성 위험이라고 해요. 유동성 위험. 자, 우선 위험, 원래 중요합니다. 투자 위험의 위험 좀 잘 봐두시고, 시험 문제는 아까 했지만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이렇게 내거든요. 그때 위험의 유형이 지문으로 구성돼서 들어와요. 자, 그리고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 이건 상식적으로 3가지 있어요. 자, 위험 회피형 투자자, 위험 중립형 투자자, 위험 선호형, 추구형 투자자인데, 여러분 도박 좋아하는 사람이 위험 선호형입니다. 자, 뭐죠? 높은 수익을 얻겠다, 획득하기 위해서 기꺼이 나는 큰 위험, 감수, 부담하겠다, 이런 사람이 위험 선호형이야. 위험 중립형은요, 위험이 높든 낮든 위험 무시, 위험에 관계없이 뭐만 본다? 기대의 수익률만 보면서 투자하는 사람이 위험 중립형 투자자. 우리 시험 문제는 뭐가 나와요? 우리 꼭 보면요, 관로 안에 이렇게 나와. 위험 회피적 투자자를 가정함, 이렇게 나왔고, 시험 문제 보면. 그러면 대부분의 투자자는 어떤 성격? 위험 회피형 투자자. 그러면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요, 이런 거거든요. A, B 상가 아파트 2개의 투자안이 있어요. 이때 두 투자안의 기대의 수익률이 똑같다. 기대의 수익률이 동일할 때는 위험이 뭐한 것을 낮은 투자를 선택하고, 위험이 같다, 동일하다 때는 뭐가 높은 거? 기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를 선택하는 게
이게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행위예요.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행위를 또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죠?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다른 말로 합리적 투자자라고 해요. 또 합리적 투자자의 행위를 말해요.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행위를 합리적 투자자의 행위고, 또 이것은 또 뒤에서 우리 배우는 평균 분산 결정법에 또 뭐를 의미하죠? 평균 분산에 또 뭐를 의미하죠? 지배의 원리를 의미하죠. 자, 위험 회피형 투자자만 잘 확인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4가지가 나와요. 자,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보면요, 위험의 정가가 시험에 많이 나오죠. 지금 정가 떠넘긴 겁니다. 자, 미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을 여러분들은 보험에 가입을 함으로써 위험을 떠넘겨. 정가, 누구에게? 보험회사에. 보험가입. 또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의 하청계약을 체결하면서 원청업체는 하청업체 위험을 전가시켜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우리는 리스 계약 체결하죠. 기업과 리스회사 간의 리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업은 리스회사에 또 위험을 또 넘겨요. 자, 그런 것은 전부 뭐죠? 위험의 정가입니다. 위험의 정가. 위험의 회피는요, 우리는 투자한 원금을 잃지 않으려고 국채와 같은 국가가 보증한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는 거, 이게 바로 뭐다? 위험을 회피하는 거. 될 수 있는 대로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거죠. 위험의 회피. 자, 그리고 위험의 보유는 자,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감가상각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에 따른 충당금을 설정해서 스스로 위험을 부담하는 방법. 스스로 위험을 부담하겠다. 이게 위험의 보유, 충당금 설정하는 거. 그 위험의 통제는 이 미래의 손실의 발생 횟수 몇 번이냐, 손실 규모를 줄이는 방법으로서 여러분 이제 배우시게 될 민감도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민감도 분석, 포트폴리오에 따르는 분산 투자, 이런 건 대표적인 위험을 통제하는 방법입니다. 자, 위험의 정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 중에 시험 문제에 거의 뭐 단골로 나오는 게 민감도 분석이 단골로 나와요. 자, 민감도 분석이 단골로 나옵니다. 자, 그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에 민감도 분석은 시험 단골입니다. 체크를 해두시면서 뭐가 있어요? 민감도 분석은 투입 요소의 변화에 따라서 뭐에 대한 산출되는 결과인 뭐에 변화 준다? 수익성. 수익성은 순현재 가치나 내부 수익률에 변화를 주는데 투입 요소인 뭐가 변하는 거죠? 임대료라든지 공실률이라든지 영업 경비가 변동하는 거죠. 투입 요소의 변화에 따르는 산출되는 결과인 수익성이 얼마나 변하는가를 분석하는 모형이 무슨 분석? 민감도 분석. 요 개념을 많이 출제해요. 하여튼 개념을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고, 자,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은 투자 원금을 잃지 않으려고 국채와 같은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는데, 이거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은 위험의 회피에 속합니다. 자, 그리고 보수적 예측이 있죠. 보수적 예측은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을 가능한 한 낮게 예측을 해요. 그래서 그걸 기준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을 뭐죠? 보수적 예측에 의한 우리가 투자 방법이에요. 가능한 한 낮게 예측합니다. 자, 그리고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게 있죠. 자, 여러분 위험 조정 할인율도 또 시험 지문에 또 자주 나와요. 자, 위험 조정 할인율 그리고 민감도 분석 체크를 해두시고, 위험 조정 할인율, 민감도 분석 2개 체크하시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자,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것은 바로 얘기죠. 부동산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인데, 현재의 가치로 환원하는 할인율로서 뭐를 사용한다?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 그래서 요거 시험에 나올 때 요거 주의 많이 해야 됩니다. 위험이 높으면 어떻게 돼? 시장에서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높을수록 투자자가 요구하는 이 기대 수익률도 뭐 한다? 높아지겠죠. 그러면 요게 높아지면 전체 값은 뭐 한다? 낮아지면서 투자 대상에서 배제시킬 수 있어요. 부동산 가치는 뭐 한다? 하락을 하죠. 그런데 시험 문제는 여기 주의해야 돼요. 위험이 높으면 부동산 가치는 한다. 화살표가 반대로 변동할 때는 무슨 관계? 마이너스 관계다. 그래서 여러분이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 부동산 가치로 환원할 때 위험한 투자 아닐수록 할인율인 요구수익이 높다. 높은이 포인트죠.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할인율은 요구수익입니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상당히 중요 포인트. 시험에는 계속 뭘로 출제해요? 낮은으로 출제하잖아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자, 위험을 측정할 때는 뭐를 갖고 측정하죠? 분산 또는 뭐를 가지고? 표준 편차를 가지고 측정하는데, 표준 편차는 뭐죠? 우리 평균. 자, 이 평균인 이 기대 수익률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측정하는 게 바로 뭐가 돼? 우리는 표준 편차. 이 정규 분포 곡선인데 표준 편차가 작다는 건 뭐죠? 표준 편차가 작다. 이것은 이런 얘기죠. 평균으로부터 떨어지는 정도가 이렇게 작아요. 이럴 때는 표준 편차가 작을 때 평균에 밀집했으니까 위험은 낮습니다. 그런데 분포가 이런 형태로 평균부터 떨어지는 정도가 커져요. 그럼 표준 편차가 크고 이때는 위험도 뭐다? 높다. 요걸 기억 잘 하면 되겠죠.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위험은 낮고 표준 편차가 클수록 위험은 높다. 이 표준 편차를 제곱한 게 뭐다? 분산을 보고, 또 변이계수라는 용어가 있어요. 변이계수를 변동계수. 자, 여러분 우리 변이계수로 출제하기도 하고요. 시험 문제 변동계수로 나오기도 해요. 자, 또 2년 전에 출제했었죠.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도. 여러분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도를 나타내는데 위험은 표준 편차 가지고 측정하죠. 그래서 여러분 투자 대상 여러 개 있어요. 상가, 아파트, 오피스텔, 호텔 이렇게 여러 개 있을 때 우리는 아파트에 투자했을 때 다른 투자 대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위험이 어떻게 되느냐. 상대적으로 위험이 어떻게 되냐. 상대적 뭐를 의미한다?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위험이잖아요. 상대적 표준 편차, 상대적 위험을 측정하는 게 변이계수인데 이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이 뭐 할수록 낮을수록 유리하죠. 그래서 변이계수의 값이 작을수록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뭐다? 유리하다. 자, 그리고 9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보시면은 변이계수 역수가 나오죠. 변이계수 역수는 반대로 위험 한 단위당 기대 수익률인데 요건 뭐 할수록 위험 한 단위 기대 수익률은 높을수록 유리하다. 반대로. 자, 변이계수 용어 좀 기억 좀 해두셔야 되겠네요. 자, 변이계수 용어 여러분 위험의 측정 또 체크. 위험의 측정 거기 6번이죠. 그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5번은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 민감도 분석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 4번은 뭐들? 위험의 정가를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 나중에 공부할 때 거긴 좀 주의해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이론은 수익률부터 들어갑니다. 위험은 이제 정리했고 아까 했지만 위험과 수익의 관계를 같이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수익률 그리고 관계 투자 나머지 이론은 다음 주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기출문제.